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연일 무더기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고요.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최고 단계죠.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계속 경계였는데 이것을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격상 상향 조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수요일 전부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고 가능하면 지금 총력전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감소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 방침 쪽으로 선회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네. 지금이라도 격상을 해서 심각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정부 부처가 한 힘을 모아서 빨리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 네. 단계로 격상이 된 만큼 앞으로 지금까지의 조치와 조금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지도 짚어주시죠. 우선은 정부 각 부처가 다 동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의 제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의료진이나 검역관도 이제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격리 병상이나 병동도 기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좀 더 어떤 환자들의 지역사회 전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동안 사망자가 경북 지역에서 나왔었는데 네, 오늘 대구에서 좀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인데 아직은 직접적인 사인이 코로나19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분은 아마 투석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성질환 중에 투석 환자들은 장기간 동안 투석으로 인해서 모든 몸의 면역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장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네. 이 코로나19는 초기에는 폐를 공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과 신장, 콩팥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치명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이분도 아마 투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중증 환자로 좀 분류가 된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없어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환자를 말합니다. 호흡기 기능이 이제 없는 경우는 기계 호흡을 받게 되죠. 네.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모두 상실한 경우는 에크모란 기계를 사용하시게 되고 그리고 폐렴 환자 중에서 폐렴이 심한 경우에 이제 산소 공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산소를 투입하는 그러한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네 번째 사망자도 나왔었는데 이분도 이제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게 이제 폐쇄된 병원이고 정신과 질환자 병원입니다. 코로나19가 31번 환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전에는 아마 이분들도 그냥 기관지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고 하셨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신과 병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신과 병동은 특징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외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 흡연이나 알코올, 당뇨 같은 기저질환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인실을 대부분 쓰지 않고 많이 한 방에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시고 화장실도 같이 쓰시죠. 그러니까 접촉에 의한 비말 감염도 흔할 수 있고 화장실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대변이나 소변을 통한 그런 감염도 분명히 될 수 있어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면역이 떨어진 분이다 보니까 중증 질환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중증 질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조금 더 증가할 경우에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치료 시스템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격리병상 1인실로 좀 집중 치료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분도 어제 부산에 가시다가 네. 이송 중에 사망하셨듯이 이렇게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초기에는 증상이 아주 경미해요. 그러다가 폐렴으로 발생을 하면서 2, 3일 내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사망하는 율이 제일 높다고 돼 있어서 일반 바이러스 폐렴은 대부분 좋아져요. 치료 없이. 네. 그런데 박테리아 폐렴은 항생제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코로나19는 이것도 바이러스 폐렴도 아니고 박테리아 폐렴의 그런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진단을 해서 대종요법을 하거나 증상이 심한 기저질환 고령자에 한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게 지금은 좋은 방법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대남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인 걸 모르셨기 때문에 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받지 못하고 그 폐렴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뭐 폐쇄적인 그런 병동인 점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자가 또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또 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고령자가 많으시고 네. 기저질환자도 많으시다 보니까 분명히 폐렴 환자가 발생을 하면 네. 중증으로 갈 확률이 많고 또 코호트로 격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감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증과 중증을 감별을 해서 치료를 적절하게 해줘야지만 최대한 치사율을 낮출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앞서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의료인 지금 감염 사례가 네.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의료인이 감염이 되면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의료인은 당연히 이제 의료에서 배제가 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예. 의료진에 더 많은 그런 로딩이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의료진이 환자를 볼 때는 최대한 어떤 보호 장구를 잘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이렇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의료진이 네. 감염되고 사망을 하신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매우 걱정되고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집계가 또 새로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123명이 증가해서 556명이었는데요.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확진자 수가 46명 또 늘었습니다. 이로써 총 확진자 수가 602명이 됐습니다. 네, 또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8,057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는 오전보다 2,018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자. 교수님, 이 확진자 수가 또 46명 오후에 추가가 돼서 이제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참 이 같은 확산세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확실히 된 상태고 네.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대구, 경북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처럼 어떤 환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특히 병원 쪽이나 교회 쪽 아마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역학조사란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를 확실히 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늦추기 위해서 최대한 방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 방침을 빨리 결정해 줘야 됩니다. 1차 병원, 2차 병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환자들이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불안한 경우에 어느 쪽을 먼저 가서 진료를 보고 일반적인 환자들은 그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오롯 코로나19만 담당하는 병동이나 병원을 설립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일반 병원을 지정을 해서 환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를 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증가세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제 전국 곳곳에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울산의 첫 확진자도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봤었고 또 울산 지역 교회 예배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또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오늘 계속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전국 각지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지역
감염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산발적으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대구, 네. 경북을 다녀오신 분들이 본인이 증상 약간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리고 나머지 몇 분들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일반인들이 목이 아프다, 기침을 좀 한다고 해서 선별 진료소에 가시게 되면 검사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사 자체도 이게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종플루 때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독감 검사처럼. 그러면 검사를 하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검사를 받으러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나오지만 만일 이게 본격적으로 검사가 가능해진다면 네. 많은 수의 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참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과 오후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참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이 확산세가 계속될지 특히 고비의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좀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네. 전파 시작을 발견을 하고 있는 단계고 중국은 지금 조금 추세가 늦춰지고 있죠. 왜냐하면 봉쇄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하지만 중국도 하루에도 많은 수가 지금 사망하고 발생을 하고 있어서 중국 상태가 안정화돼야 되고 국내에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이 상승세를 가다가 어느 상태에 되면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네. 최소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정도의 시기가 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국내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많은 감염원들이 돌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수가 증가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코로나19 확진자 수 46명이 추가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역별 집계까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46명 가운데 대구가 24명 늘었고요. 부산, 경남이 6명, 경북이 5명, 경기가 2명, 서울, 광주, 대전 등에서 1명씩 지금 추가가 확진이 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국 곳곳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또 2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31번째 환자 말입니다. 이 31번째가 이제 2차 감염자라고 지금 분석이 됐잖아요. 2차일지 3차일지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감염원이 따로 있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분이 이제 본인도 저는 확진자 접촉한 적 없고 여행력이 없다. 예. 그리고 네. 이분만 발생한 게 아니고 이분이 증상이 있는 그 즈음에 여러 분이 동시에 증상이 발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 혼자서 그 많은 분을 감염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분의 잠복기를 역추적을 해보면 2월 초에 증상이 발생하셨기 예. 때문에 1월 말 정도에 분명히 어떤 모임에 참석을 여러분이 동시에 하셨거나 아니면 네. 식사라든지 어떤 회의나 그런 데 참석을 같이 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됐고 그 감염 때문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분을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잠복기를 고려해서 역추적을 해서 어떤 모임이나 회의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 어디 찜질방 그런 식의 어떤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이제 조사 내용은 계속해서 네. 추적 조사를 네.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증상자가 지금 여러 분 계신데 네. 아직 지금 검사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코로나19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이 초기에는 가볍지만 어디 폐렴으로 딱 증상이 넘어가게 되면 수일 내에 나빠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교인들께서 연세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질환의 특징은 연령이 50대 미만의 사망률이 매우 미약하지만 60대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8%, 80대는 15% 사망률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네. 높기 때문에 만일에 본인이 그런 기저질환이 있고 연령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빨리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빨리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가격리인 상태이지만 이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출하는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밀집
밀집된 장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조금 조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서 감염이 되는지를 예. 모르는 거죠. 제 옆에 있는 분한테 제가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수칙이 매우 중요하죠. 우선은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비말 감염이 우선적으로 많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손 씻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셔서 이 아까 대소변으로 균이 검출이 되는데 네.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연구를 해보니까 초기에는 이게 상기도에서 많이 생겨서 감기처럼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데 네. 시간이 지나면 하기도로 가서 메르스처럼 폐렴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상기도에서 검출이 안 되는데 대소변으로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리고 공기 중에 분사가 되면 그걸 들이마시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을 나온 후에 손을 깨끗이 안 씻으면 그 자체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마스크 착용하는 거, 개인 위생하는 거,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엔 다중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고 또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도 추후에 있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당분간은 조금 자가 격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꾸 밝혀지는 것이 이 코로나19는 무증상,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이 되고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증상이 없는데 타인에게 감염력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잠복기 2주라는 평균적인 2주를 말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42일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중국 보거나 우리나라 그런 것 좀 고려를 한다면은 2주 격리 후에도 분명히 최소한 2주 정도는 자가 격리식의 그런 활동 제한을 해 주셔야 되고, 네. 외출하거나 다중시설 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은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확진자를 또 좀 보니까 4살 어린이가 좀 포함이 됐더라고요. 좀 눈에 띄던데요. 지금 이 어린이의 경우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고, 또 어린이는 걸려도 좀 증상이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사실인 겁니까? 네, 이 어린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네. 계시는 분이 확진자셨고, 그분이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보다 보니까 아이가 감염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어린이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이들은 크면서 면역을 많이 획득을 하죠. 그래서 네네. 감기를 잘 이겨내기 때문에 좀 덜 걸리고,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예. 아직까지 10세 미만은 사망자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점에는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노출을 제한하고 예. 개인 위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했던 사람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양이 작아서 음성 판정이 나왔을 확률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는 호흡기 쪽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 소화기 계통으로 변이나 대소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명히 바이러스가 좀 잔존해 있다가 이분이 이제 퇴원 후에 활동을 하면서 면역이 좀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됐을 확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검사가 굉장히 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체의 채취 방법이나 검사 방법. 그래서 아마 그 검사 자체, 키트 자체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그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단 키트의 정확성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확진자 수가 늘면 음압병실이라든지 그리고 격리가 필요한데 이제 격리가 될 수 있는 1인실이라든지 이런 병상이 좀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환자를 생각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인실 음압병실에다가 모두 다 이제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경증 환자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시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격리병상보다는 병동 하나를,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이제 병동이나 병원으로 만들어서 일반 폐렴 환자처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주 중증 환자만 음압병실이나 중환자실에 치료하는 그런 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진단검사 대상도 워낙 늘다 보니까 인력도 상당히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검사 시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단축할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검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더 재원
인원이나 인력을 투입을 하셔서 검사를 조금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다 보면 검사가 훨씬 빨라질 수가 있겠죠. 또 검사하는 인원도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더 증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약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지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매우 궁금하고 예. 꼭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 네네. 우선은 이게 항바이러스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거는 칼레트라라고 항에이즈 환자한테 쓰는 거를 국내에도 사용을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항말라리아제인 클로로키닌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길리아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아마 WHO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3주 이내에 그 임상 시험이 끝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렘데시비르 같은 약제가 에볼라 약제로 개발이 된 약인데 RNA 구조를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칼레트라보다 더 효과적이다. NEJM이랑 국제학술지에 이미 보고가 돼 있어서 네. 그 약제에 대한 기대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조금 이 시기에 개인위생을 지켜서 네. 이 시기만 잘 넘어가시면 혹시 독감 때 쓰는 타미플루 같은 약제로 우리가 초기에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약이나 또 검사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